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려던 관광객들의 꿈은 괌 상공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충돌 3초 후 조종실에는 신음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충돌 7초 후 더 이상 기록된 음성 내용이 없습니다. 801편의 왼쪽 날개 밑에 달린 랜딩 기어가 먼저 언덕의 나무를 살짝 건드린 뒤 도로 옆에 있는 속류관을 치면서 도로를 건너가다가 왼쪽 날개 바깥쪽에 1번 엔진기 언덕 비탈과 충돌했습니다. 엔진은 떨어져 나갔고 비행기 동체는 언덕의 비탈을 기어 올라가면서 조종실이 있는 기수를 시작으로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수는 언덕의 꼭대기를 넘어 아래로 내려 꽂듯이 처박혔습니다. 사고기는 충돌 직전에 기장이 기수를 치켜 올린 것 때문에 충돌 2초 후에는 기수가 상향 8도로 치켜져 있었고 결국 하강을 멈추고 막 상승하려는 찰나에 나무와 속류관을 친 것인데 나중에 분석에 따르면 3m만 여유가 있었더라도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면하고 상승해서 250여 명의 탑승자들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기억되고 다음날 태평양 바다를 만나게 됐을 겁니다. 괌 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의 시점에서 본 니미츠일 추락 현장입니다. 저 멀리 평지에 보이는 하얀 줄 같은 곳이 괌 공항입니다. 그리고 사진 우상방에 하얀 평지와 그 가운데 기둥 같은 게 서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바로 괌 공항의 VOR이고요.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진이며 사고 당시 시정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조종실과 1등석에 있는 기수 부분은 동체가 분리되어 뒤집어진 채 발견되었고 기수의 앞 코 부분은 충돌 시의 충격으로 조종실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생존자 가운데 8명은 1등석, 10명은 뒷좌석, 13명은 3개의 의자 가운데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비행기가 동강날 때 의자와 함께 바깥으로 튕겨나갔든지 기체 안에서 자력으로 안전띠를 풀고 화염과 쏟아진 짐덩어리들 사이를 뚫고 바깥으로 탈출한 이들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충돌 직후에 승객실은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 있었고 머리 위에 있는 짐칸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바닥에 쌓여 있었으며 공사장처럼 어지러웠고 붉은 하연과 열기가 덮치고 연기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맑은 공기 쪽으로 전신의 골격이 성취하는 상태에서 생존 본능으로 기어서 탈출했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생존자 중에서는 탈출 순간 여러 명의 기침소리 또는 신음소리가 다수 들렸다고 하는데 이는 화재가 심해지며 이내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164명이 탑승한 OG262 아시아나항공편도 사고기와 비슷하게 5일 오후 9시 김포공항을 떠나 괌으로 향했으나 이 비행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801편의 복편에 탑승하려던 승객들과 승무원 그리고 마중을 위해 801편의 탑승객을 공항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는 아시아나항공 262편이 도착했음에도 대한항공 801편은 소식이 없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관제 쪽 관제사들도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두 관제사가 모두 통신이 안 되는 것을 보아 이 시점부터 괌공항 관제 내부에서 안 좋은 예감을 가지게 됩니다. NTSB는 조종사 가실 말고도 공항에 가실 또한 존재한다고 결론냈습니다. 괌 국제공항의 구조는 앞서 수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이하죠. 보통 활주로 바로 앞에 DME와 ILS 등의 유도장치를 설치한 다른 공항들과 달리 유도장치들이 공항 활주로에서 무려 5km나 떨어져 있는 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이한 공항에 ILS가 고장났음에도 3개월이나 방치해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대부분의 미국 공항에는 최저안전거도 경보 시스템 MSAW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MSAW는 원래는 항공기가 정상고도 이하로 지상에 접근할 때 만약 항공기가 접근하는 도중 과하게 하강하면 관제사와 조종사들에게 동시에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고에서는 관제 쪽에서는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었죠. 사고의 큰 원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특이하게 유독 괌에만 MSAW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괌의 MSAW가 지속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거나 장비를 교체하는 게 아닌 다른 해결 방법을 썼는데 공항에 접근할 때는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먼 바다 위 80km 이상에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당연히 괌에 착륙하는 여객기들은 80km 공영대로 입장하는 순간부터 경고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괌의 MSAW도 다른 공항들과 같은 규격대로 고쳐졌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있어 이씨. NTSB에서 공항 문제, 조종사 판단 미스 외 이유를 하나 더 보고서에 덧붙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종실 내 세 분은 모두 공군장교 출신이었고 평범하지만은 않은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박용철 기장은 1975년 공군 간부후보생학교에 입교한 조종간부 출신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사,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오히려 부기장과 항공기관사가 공군사관학교 직속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혹자는 기장과 부기장이 공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여서 마치 기장이 강압적으로 부기장을 짓눌렀다고 견해를 비추기도 하지만 조종실 대학 이론만 봐도 그런 억측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군 조종장교는 공사 출신과 비공사 출신끼리 파벌을 나누고 있긴 하고 이 파벌은 항공사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비공사 선배, 공사 후배 관계의 경우 군생활 짬 정도만 존중해주고 대부분 서로 터치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군내에서는 사관학교 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따지며 이는 전역 후 예비역 관련 행사 등에서도 습관처럼 적용됩니다. 저도 해병대 출신이긴 한데 어디서 술만 먹으면 어디서 자꾸 기술을 대라고 하는 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종 승무원들의 군 출신 서열만 놓고 보자면 셋 중에 항공기관사인 남석훈이 가장 선배였고 연령대로나 입사식이나 비행시간도 나머지 둘보다 훨씬 많았지만 조종실에서의 직급만 놓고 보자면 항공기관사가 세 사람 중에 가장 하위 서열에 있었던 것입니다. 남석훈 항공기관사 입장에서는 박용철 기장이 군에서나 항공사에서나 짬으로 후배이긴 해도 사관학교 직속 후배가 아니다 보니 실질적으로 선후배 간의 강력한 상하관계라고 보기도 어렵고 조종석에서의 직급은 오히려 자신보다 2단계 가까이 높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관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블랙박스에 기록된 기장과 항공기관사 사이에 칵핏 대화 내용을 보면 남석훈 쪽에서 혼잣말로 편하게 말을 놓는 경우가 간혹 있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기장께 존대하고 기장은 기관사에게 계속 존대를 칭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화 내용이나 뉘앙스를 보면 군필자들은 알만한 상황, 즉 대대장과 주임원사가 대화하는 미묘한 느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석훈 항공기관사의 이런 애매모호한 위치는 셋 중에 나이도 제일 많고 같은 사관학교 15년 대선배인 항공기관사조차도 기장에게 저렇게 존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셋 중에 나이로나 군 경력으로나 가장 막내였고 항공사 경력도 가장 신참이었던 부기장으로서는 기장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더더욱 어려웠겠죠. 당연합니다. 결국 이들 중 누군가가 조종실의 분위기를 딱히 나쁘게 몰아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조종승무원들은 1분 1초가 아쉬운 긴급 상황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을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시의 송경호 부기장이 박용철 기장에게 착륙 포기를 구두로만 수차례 건의한 것은 당시 조종실 분위기 속에서 나름 최대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한 것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를 정리해보면 군 출신 조종사들의 특유의 수직문화, 조종사 특히 박용철 기장의 피로, 구름과 비가 내려서 바깥 상황이 보이지 않는 악천 후 고장나 있는 글라이드 슬롭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착륙 절차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괌 공항 활주로 3마일 앞에 있는 부여하를 다른 공항처럼 활주로 바로 끝에 있다고 착각하여 사고기 조종사들이 리미치 바로 위 몇십 미터를 아슬아슬하게 날면서도 괌 공항의 착륙 직전이라고 착각한 것, 이 모든 착각을 유도한 괌 공항과 미 연방항공청의 괌 공항 유지관리 미숙, NTSB 최종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을 나열하여 사고 원인으로 제시하고 정리했습니다. 한두 가지의 이유와 우연으로는 큰 인명사고가 나기는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게 비행기라는 교통체계입니다. 비행기는 우리에게 최고의 확률로 안전한 운송수단입니다. 괌 주정부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조종사가 실로 단정지으며 자신들의 시설 미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대한항공은 사고 며칠 후 서울 출발 괌 도착 노선에 운항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관광산업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던 괌 측에서는 주지사가 직접 한국에 찾아와 대한항공과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으나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종사 과실이라는 기존의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왜 온 거야? 이 사고는 대한항공 창립사상 사망사고 2위를 기록하였으며 더불어 대한민국의 단일항공기 사고 2위로 기록, 세계 항공사고 순위로는 공동 22위, 또한 보잉 747-300의 유일한 대형사고입니다. 비록 끔찍한 사고였지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고의 큰 충격이 안전 문제를 곱씹어볼 기회가 되었고 이 사고 이후로 2020년 말 기준으로 대한항공에서는 여객기 관련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화물기 사고까지 고려한다 해도 1999년에 발생한 6316편, 8509편 화물기 추락사고를 마지막으로 2000년대부터 대한항공에서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로 대한항공은 비행기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에 외국인 임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안전기준이 미달되어 대한항공은 본래 가입하려 했던 항공동맹인 스타 얼라이언스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2000년에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아에로멕시코와 함께 스카이팀을 새로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보도된 생존자는 29명이었습니다. 원래 현장에서 구조된 인원은 31명이었으나 2명이 이송 도중 사망했기 때문이며 이후 추가로 병원에서 중상자 3명이 사망하여 최종 생존자는 26명으로 기록됩니다. 휴가철인 8월, 그것도 대표적 휴양지인 괌으로 가는 항공기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였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탑승한 경우가 많아서 일가족 전원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고로 비행기를 타지 않았던 사위를 제외한 장인과 그 일가족 및 직계 비속까지 전원 사망하여 장인의 형제들과 사위가 1천억 원대 유산의 상속권을 두고 3심까지 가는 소송을 벌인 끝에 사위가 승소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대생들이 법 공부하다가 동시사망 시 대습상속의 유명한 판례로서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양대 의대 교수인 사위는 그렇게 받은 회사와 부동산을 매각했고
매각 금액은 대략 2천억 원대로 추정되고 그 후 출자한 회사가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아시죠? 우리가 익히 듣던 에이스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어 아직도 기억됩니다. 그 외에도 운명의 장난 같은 기구한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대한항공 박완순 괌 지점장은 이 사고로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들을 잃고 당시 대치중학교 2학년이던 딸만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슬픔을 뒤로한 채 밤새도록 사고 수습에 전념해야 했으며 애써 침착함을 보이며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인터뷰를 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려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참고로 박완순 지점장은 이후 대한항공 홍보팀장, 서비스 아카데미 원장 등을 거쳐 지금은 대한항공에서 퇴사하고 인성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한 재미교포분의 사연도 가슴이 아픕니다. 1983년 소련 전투기에 격추된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으로 승무원이었던 남편을 잃고 이 사고로 어린 조카와 여동생도 잃어 대한항공과 원치 않은 악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성우 장세준 씨, 정경애 씨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이 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었는데 아내인 정경애 씨는 당시 SBS에서 방영하던 마법기사 레이어스의 윈디 역할에 캐스팅된 상태였습니다. 방송 심의 때문에 방영이 연기된 동안 가족 여행을 떠났다가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변을 당했기 때문에 마법기사 레이어스의 방영이 연기되지 않았다면 이들 부부가 자녀와 함께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경애 성우는 사후 한국방송대상 여자 성우상을 추서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여성 레지던트 2명도 희생자 목록에 있었는데 둘은 친구 사이로 레지던트 일정상 겨우 스케줄을 맞추었고 휴가를 가던 중 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언론계도 유능한 인재를 하나 잃었는데 1973년 KBS 공채 1기 기자로 입사한 24년차 베테랑인 홍성현 KBS 보도국장님이 일가족 5명과 휴가를 위해 비행기를 탔다가 아내와 자녀를 제외한 일가족 3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한국방송기자클럽은 1998년부터 홍성현 언론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자분들의 활약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중 구조작업을 벌였던 탤런트 정동남 씨도 있었는데 그는 친한 선배의 아들을 잃었다며 사고 발생 다음날 새벽에 현지에 도착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벌여오다가 NTSB 측의 발굴작업 지연에 따른 유가족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유가족들이 직접 시신을 찾겠다고 나서자 자진해서 11일부터 현장에서 시신 발굴작업을 보았다고 합니다. 발굴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을 들은 삼성그룹 3119 구조대원 2명도 13일 오후 유압절단기 등을 갖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는데 3119 구조대 자문위원이기도 한 정동남 씨의 요청으로 오게 된 한경우 씨와 최진국 씨 2명은 유족들에게 시신 발굴 작업이 늦어져 유족들이 애를 태운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며 여건만 허락되면 더 많은 동료들을 불러오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똥파리가 꼬이는 법. 당시 유가족 대표위원장이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추후 그분은 대한항공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발각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훗날 이분은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이후 조현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다가 또 구속되었습니다. 개새끼들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안 물리게 조심하세요. 사건은 잊혀져도 상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알고 자세히 기록하자. 그건 좀 알고 싶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사랑합니다.